여러분 488페이지부터 피세요. 거기 이제 박스에 민법 조항밖에 없잖아요. 3년, 10년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국가재정법 5년 써주시고, 그러면 시험에서는 3년, 5년으로 여러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민법 조항밖에 없어서 여러분 혹시 헷갈리실까봐. 자, 안날 3년, 있을날 5년입니다. 안날은 민법에 적용되는 거고, 있을날은 국가재정법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멸기간. 그 다음에 3번에 발표했죠? 3번.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 밑줄 그으시고, 자, 2번에 밑줄 그으세요. 국가배상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거기 5년이 적용되는 게 판례가 있죠. 5년. 자, 그 다음에 389페이지 이중배상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29조에, 자, 이게 헌법에 들어갈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헌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향토예비군하고 전투경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에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배상법 네 번째 줄에 보면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예비군, 그 다음에 밑줄 그으세요.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자, 그 밑에 두 번째 줄,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이중배상 금지 원칙입니다. 자, 이 경찰 공무원 안에 전투경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판례로 인정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5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전투경찰, 향토예비군 대원. 내려가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연역 한번 볼게요. 연역. 자, 밑줄은 긋지 마시고 제3공화국 때 월남전에서 대량 사상자들이 발생해서 국가배상 소송이 폭주하자 국가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배상법 개정을 통해 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당의 조항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이 받게 되었고, 그러면 국가배상법을 바꿔야 되는데, 자, 이에 위헌 시비를 봉쇄하기 위해 유신헌법에 헌법의 명문조항을 신설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헌법 29조를. 그런 연역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위헌성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밑줄 긋겠습니다. 이거는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단서는 헌법 제29조 1항에 의하여 보장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각하 결정을 한 바 있다. 왜 각하 결정이 나는지 아시겠죠? 헌법상 존재는 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490페이지 넘어가서 판례 3번 선택적 청구권에 대한 판례 입장 별표 치시고, 이건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거고요. 구상권 관련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 5번 발표. 자 보세요. 이제 이상하죠? 보세요.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순서가 달라지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보상금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안 되지만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보상금 청구하는 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6번 발표 치시고, 복무 중 자살도 교육훈련과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훈련 중 사망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91페이지로 넘어가서 1번 판례 발표. 전투경찰 순경도 국가배상법 2조에 해당하는 1항 단서에 있는 소정의 경찰 공무원에 해당한다. 즉 손해배상 청구를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2번도 별표 치시고, 세 번째 줄, 재해보상 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완성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내려와서 6번 판례 볼게요. 6번 판례.
6번 판례 한번 볼게요. 자, 공상을 입은 맨 밑에 있는 판례. 공상을 입은 군인, 군무원, 경찰 또는 향토 예비군 대원이 별도로 국가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6번 판례는 뭐냐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받을 수 없어서 보상금 못 받았잖아.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이중배상 아니죠. 그런데 자, 2번 판례로 다시 올라가 보고 2번 판례는 뭐냐면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청구하지 않아서 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하지 않아도 소멸시효를 지나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고의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년 정도 버텼다가 나는 손해배상으로 크게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중배상 금지를 헌법까지 넣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하고 6번하고 구별해 주셔야 돼. 2번은 뭐냐면 받을 수 있는데 보상금의 소멸시효가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은 받을 수 없다. 구조적으로 신청도 못하는 상황, 애초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거고,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하고 소멸된 경우,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인정 안 되고,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이거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서 1번 판례 별표, 경찰서 숙직실에서는 경찰서 숙직실에서 인해서 순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그 얘기는 이중배상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번 공익근무요원 이중배상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군인은 아니다. 공익근무요인. 3번 경비교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번도 중요해요. 전투경찰은 적용되죠. 하지만 전투경찰이 점심 식사를 먹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대형 박스에 이제 추격돼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투훈련 중과 같은 직무집행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구별한 대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동불법 행위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군인 A씨와 민간인 C씨가 군인 B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법원의 입장부터 볼게요. 대법원의 입장은 1번의 맨 끝에 부분 밑줄 긋겠습니다. 자,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면 되는 거고, 그 기책 부분, 그 다음 줄, 국가 등에 대해서는 기책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갚아야 될 것만 갚으면 되지. 왜 네가 다 갚아놓고서 나한테 구상을 청구하느냐? 난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볼게요. 493페이지의 세 번째 줄 후단부터, 즉 일반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인 등에 대한 이중보상을 금지하여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구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일반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헌법에 있는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은 일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구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간인은 국가에 대하여 다음 줄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대법원은 민간인은 기책 부분만 배상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입장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5조 보겠습니다. 5조 첫 번째 줄 밑줄 볼게요. 영조물의 설치 관리하자. 그 다음에 후단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 자, 법적 성질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갖는다. 성질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조물 보겠습니다. 494페이지에. 자, 두 번째 줄에 제목에다 밑줄 그으세요. 강학상 공물에 해당한다. 자, 495페이지 두 번째 줄 어떤 것도 해당하냐면 인공공물, 자연공물, 경찰견까지 포함됩니다. 경찰견.
그 다음에 경찰차, 도로, 교량까지도 자, 영조물이라고 본다. 그래서 판례상 영조물을 보는 경우 되게 많죠. 여러분 경찰견 동그라미, 건널목 경보기 동그라미, 도로 동그라미, 하천도 동그라미 치시고 하천, 그 다음에 교통 신호기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조물이 아닌 거로 본 경우 첫 번째 줄에 미완성 옹벽, 미완성 옹벽,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줄에 통행에 제공되고 됐어요. 그것도 됐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조물 보겠습니다. 자, 밑에 판례에서 1번 판례 다섯 번째 줄 후단부터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설치조는 관리하자. 볼게요. 넘어가서 496페이지 보면 뭐 객관설, 주관설 나오는데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에 쓰고 있는데 그 절충설은 판례 입장 첫 번째 기본적으로 객관설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발생 원인이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시간적, 장소적 여유가 있었는지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관설 내지 절충설의 내용을 취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 별표 매학리 사격장 김포공항 발생 소음 사건. 자, 어디에 밑줄 그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줄 후단에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를 넘는 것이어서, 즉 수위 난도를 넘는 것이어서 사격장에 설치 관리 하자가 있다라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7페이지의 7번 판례 별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거, 자, 국가배상 인정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1번도 별표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적색 등의 전구가 단선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그러면 적색등이 안 켜져 있어가지고 건너도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건너다가 교통사고 난 거예요. 이런 경우 국가배상 인정한다.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을 부정한 경우, 자, 여러분, 자, 2번 교통신호기 별표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적색등이 전등 관련해서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자, 11번의 보행자 신호. 배상 인정했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교통신호기. 에서는 배상 인정 안 했어요. 자, 요거. 적색 등의 점등 현상에, 자, 보세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 자, 여러분, 길을 건너는 사람이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으면 건너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배상을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정지 신호가 소등되었다고 해서, 차를 그냥 몰지도 않거든요. 좌우 살피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쪽 신호도 보고, 저쪽 신호도 보고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그래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근데 그게 이제 점등되었으면 여러분, 점등, 건전지가 다 달아서 점등될 수도 있잖아요. 빨리 교체를 하는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났어. 그런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좀 인정하기 힘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참 큰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교통신호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소를 고려를 많이 한 판례가 있다. 알아두시고. 하지만, 모순되는 신호일 때는, 여러분, 모순되는 신호일 때는 인정했어요. 모순되는 신호일 때는, 거기 비교 판례 밑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타이어 사건도, 아까 말씀드렸던 떨어진 지 10분, 15분밖에 되지 않아서 거기 497페이지 맨 밑에 줄에 밑줄 그으시고요. 넘어가서
498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10분, 15분 정도 챙겨주세요. 이건 나오면 요 시간대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별표 치시고, 자, 강설로 인한 빙판사고, 도로 결빙 사건, 자,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9번도 별표 치세요, 9번.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역계곡으로 떨어졌는데요. 자, 이거는 뭐, 자, 안내 표지판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어도 요것 때문에 배상을 하지 않고 이건 운전자의 실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기 어디야? 강원도 쪽 대관령 지금은 길이 많이 좋아졌어. 터널 뚫리고 많이 좋아졌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꼬불꼬불한 길을 막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알아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고 났다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99페이지로 가셔서 불가항력 여부에서 자, 2번 판례 밑줄 50년 빈도는 불가항력이라고 보지 않는다. 자, 넘어가서 500페이지. 자, 재정적인 예산, 재정적 제약, 예산 부족은 자, 국가는 밑줄 그으세요.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공공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제약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신호등을 교체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타이어를 돌멩이를 못 치웠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상 책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세요. 2번.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여기서 얘기하는 설치 관리자는 사무기속 주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사무기속 주체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 번째 줄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됐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1페이지에서는 그 박스 밑에 판례 견해만 잘 챙겨두세요. 대법원은 병합설적 입장에서 실질적 비용 부담자와 형식적 비용 부담자를 모두 대외적인 배상 책임자로 보고 있다. 여러분, 형식적 비용 부담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사무기속주체, 상위행정청, 관리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위임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형식적 비용 부담자, 사무기속주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판례 1번 별표. 지자체장이 기간 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수임청인 지자체도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둘 다 진다. 요것만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별표 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별표 치세요. 여의도 광장 사건 4번. 자,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3페이지에서 4번 판례에 별표 2개 칩니다. 4번 판례. 자, 제가 아까 여러분 사무기속주체는 주로 국가가 될 거고요. 비용 부담자는 주로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뒤바뀌는 경우가 4번입니다. 여러분. 자, 지자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 자, 보겠습니다. 1번 판례 볼게요. 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71조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자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일반 공중의 통행을 제공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경찰은 자치경찰제 우리나라 시행되고 있나요? 시행되고 있어요, 벌써? 내가 이건 제주도나 뭐 일부 제외 자치경찰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지방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 지방직 시험에서 경찰 뽑아? 아니에요. 경찰은 국가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청은 자 고양경찰서에 일하는 경찰들은 국가공무원이에요, 여러분. 고양시 공무원이 아니야. 이해되죠, 지금? 근데 다만 고양시를 관할하는 국가경찰 공무원인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자, 지자체가 해당 지방경찰청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지자체가 국가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경찰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별도의 공공기관이고 별도의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국가에 위임했다. 즉 고양시에서 고양경찰서에 신호등 관리 업무를 위임했어.
그러면 자, 고양경찰서는 국가기관이야. 국가기관. 경찰청, 국가경찰청 산하기관이야. 그러면 이거는 사무기속 주체가 지자체가 되는 거고 비용 부담자가 국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제 예외라는 거예요. 그게 뒤바뀐 그 판례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번에 2번에 맨 끝에 밑줄 그어볼까요? 그 사무귀속 주체인 시장 등이 속한 지자체가 부담한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지자체는 사무귀속 주체로서 보통 지자체는 비용 부담자로서 부담을 하는데 여기 이 경우는 사무귀속 주체로서 부담한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그 정도 좀 챙겨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젠 행정상 손실보상 보도록 할게요. 행정상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여러분 좀 많이 늘 어려워해요. 어려워하고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이론들이 좀 가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네, 손실보상 들어가도록 할게요. 손해배상 끝내고 자 손실보상 손실보상에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위법한 불법행위예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예요? 적법한이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서 행사로 인한 행사로 인한 뭐가 발생해야 되냐면 나중에 하나하나 잘 따질 텐데 특별한 희생이라는 게 발생해야 돼요. 자, 특별한 희생이라는 게 발생하고 이것을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공평부담의 원리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은 일반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죠. 손실보상은 일반법 없어요. 일반법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일반법이 없을수록 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있으면 법으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자, 일반법이 없어서 좀 한 거예요. 자, 먼저 적법한 챙겨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은 우리가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공평부담의 원리가 왜 여기서 튀어나오는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공평부담의 원리. 자, 우리 집이 여기 있어. 그런데 우리 집 위로 도로를 낸대. 그럼 이 도로는 이 집도 이용하고 이 집도 이용하고 이 집도 이용하고 이 집도 이용하는 텐데 나만 우리 집 재산 날려가면서 도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지는 희생을 특별한 희생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도로는 우리가 다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 내는 세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해서 손실보상을 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공평부담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 공법적 권리일까요? 사법적 권리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손실보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공법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다시.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나한테 돈 주세요라는 행위 자체는 사법성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보상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권리로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손실보상권인데 예외적으로 공법상 권리라고 이해한 판례가 있고요.
이때는 당사자 소송으로 갑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자, 하천법 관련한 판례,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법 등에 의한 판례에서 자, 손실보상권을 공법상 권리라고 보고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개 따로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을 보겠습니다. 책. 자, 여러분 책을 펼쳐서 505페이지 책 보세요. 책이 있어야 돼요. 책. 안 그러면 제가 헌법 조항을 칠판에다 써야 되는데 자, 여러분 책으로 보세요. 책으로. 자, 책의 그 맨 위에 있는 505페이지 맨 위에 있는 헌법 조항 있죠? 헌법 제23조의 문제입니다. 자, 헌법 제23조 1항부터 읽어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재산권 한계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그거는 두 개를 묶어서 여러분 써두세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505페이지입니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그 다음에 3번 사망,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옆에다가 공용침해라고 써있어요. 공용침해.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헌법 우리가 방금 읽었던 헌법 23조에 대한 자,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 법은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독일에도 똑같은 헌법 조항이 있어요. 1, 2, 3 이렇게 똑같은 헌법 조항이 있는데 독일의 아마 헌법의 14조에 해당하는 내용일 텐데 자, 그래서 독일에서 먼저 논쟁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슈는 두 가지예요. 이슈는 두 가지. 근데 이게 약간 이슈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섞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슈가 뭔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헌법 23조에 1, 2항과 3항이 연결되는 내용이냐 독자적인 내용이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1항, 1, 2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3항에서 갑자기 공용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요 세 가지가 연결되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 같은 23조의 내용이니까 연결되게 이해를 할 것이냐 분리시켜서 이해를 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함께 수용을 했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보상 규정이 함께 있어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 자 수용은 법률로서 하고 보상은 정당하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수용 규정과 보상 규정이 같이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수용 규정은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수용 규정은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보상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와 관련한 논쟁이 헌법에 대한 해석 논쟁으로까지 퍼진 것이 독일에서 발생을 한 거고 그 독일에서 발생한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계이론, 분리이론이라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문제보다는 두 번째 문제에 초점이 가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한 걸 기본으로 하면서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이해를 하면 돼요. 시험은 두 번째 이슈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두 번째 이슈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이 문제입니다. 수용 규정은 있는데 수용 규정만 있고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고 이럴 때 헌법 23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이때 첫 번째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은 자, 먼저 수용 규정과 보상 규정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별도다. 수용 규정과 보상 규정은 별도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통설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다수설이라는 얘기예요. 다수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통설이에요. 원칙이에요. 즉 수용 규정과 보상 규정은 서로 나눌 수 없는 거다. 하나로 있어야 된다. 근데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불가분의 조항, 불가분의 관계로 보는데 과연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헌법 23조 1, 2항과 사망의 관계 문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어지는 거냐 분리되는 거냐 요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에 대한 논쟁이 그나마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것이 두 가지 이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경계이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분리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경계 이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론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은 경계 이론을 취합니다. 대법원은 경계 이론을 취하고 경계 이론은 두 번째 경계 이론은 자, 여러분 제가 가치 보장과 존속 보장의 개념을 얘기한 적 한 번 있을 거예요. 행정구제 그 틀을 그려드리면서 우리가 손해전보는요, 가치 보장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경계 이론은 그 중에서 가치 보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수용 침해가 있고 없고가 공용 침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피해를 봤으면 가치를 보장받아야지 이 사고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경계이론은. 자, 그래서 이제 경계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경계이론. 자, 경계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렇게, 이런 게 있을 때, 국민이 일정 정도의 이제 침해를 받았을 때, 자, 정도의 차이에 따라, 자, 이러한 경계를 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계를 넘지 않은 이쪽은 우리가 사회적 제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사회적 제약 정도라고 보는 거고, 근데 그 사회적 제약이 점점 정도가 심해져서 일정한 경계를 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을 우리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는 거고. 자, 사회적 제약일 때는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만 특별한 희생일 때는 보상하면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경계이론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수용 규정은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어. 그러면 보상 규정 따로 없어도 돼. 그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재앙 수준이면 그냥 보상 안 하면 되고 그냥 이게 넘어갔다라고 판단이 들면 보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처리하면 돼.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처리하면 돼. 라고 해서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상 규정이 없어.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라고 해요. 침해 이론. 이론이라고 하고 이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침해가 어느 정도를 넘어 경계를 넘어 특별한 희생까지 갔으면 보상할 의무가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보상할 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가치 보장을 중시한다는 거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약간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유추 적용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상 규정이 없어? 그러면 다른 거 가지고 유추해서 끌어다 적용하면 되지 뭐. 어차피 비슷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계약서, 사회적 제약을 넘어가면 그냥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고 다른 법을 유추해서 적용해가지고 보상하지 뭐. 이게 경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최대한 나름대로, 사실 경계이론하고 분리이론을 강의할 때는 제가 강의하기 전에 항상 고민을 해요. 어떻게 쉽게 얘기할까? 근데 어쨌든 그 결과물입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에게 좀 쉽고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분리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자, 헌법재판소의 입장인 것은 가치보장보다는 존속보장이 중시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위헌무효설과 좀 비슷한데요. 자, 여러분 볼게요. 분리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분리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만약에 보상 규정이 없다면 보상 규정을 만들든가 아니면 보상 규정이 없는 수용 규정은 위법한 거잖아요. 자, 왜? 헌법에 안 맞잖아. 헌법에는 수용도 하고 보상도 하라고 그랬는데, 수용만 하고 보상을 안 해? 그 규정이 없어? 그럼 그거 위법한 거잖아. 그럼 그런 수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수용을 하지 말든가. 그 얘기는 그걸 취소하든가. 아니면 보상을 받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분리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손실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보상 규정이 없는 수용 규정은 위법하다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수용은 하면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수용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이론이 이런 뜻은 아닌데 분리이론이니까 제가 한번 분리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입법자의 보상 규정이 있어. 자, 입법자의 보상 규정이 있어요.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있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분리이론은 사실 여러분, 헌법 제23조 1, 2항과 3항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분리된다라는 게 사실 분리이론의 출발점인데,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어차피 헌법 제3항의 내용을 보면, 공용침해에 대한 내용이 있고, 공용침해에 대한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보상 규정이 있다는 것은
헌법 3항에 보면은 자 여러분 법률로서한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그냥 공용 침해야. 보상 규정이 있으면 공용 침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거 특별한 인세니까 손실 보상하면 되지. 이건 아무 문제될 게 없죠. 분리이론의 관점으로 보면 보상 규정이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볼게요. 보상 규정이 없어. 자, 보상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일단 제3권 제3권 제한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섰어요. 자, 일단 여러분 그 분리한다는 것은 이렇게도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리한다는 것은 이거는 헌법 23조 1, 2항과 이거는 헌법 3항. 자, 분리한다는 건 이런 거야. 자, 헌법 1, 2항 보상 규정이 있을 때는 헌법 3항으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고 헌법 4항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문제될 게 없지. 3항을 적용하면. 근데 보상 규정이 없을 때는 헌법 1, 2항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헌법 1, 2항과 3항은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제3권 제한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면 그것은 헌법상 비례 원칙과 평등의 원칙, 뭐 이런 특히 비례 원칙을 위반하게 된 거죠. 위반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헌이라는 거예요. 제3권을 제한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어? 그러면 그거는 위헌이야. 비례 원칙에 위반돼. 자, 그런 경우 수용을 취소해버려, 그냥. 자, 수용 취소 소송으로 가든가, 아니면, 자, 보상 규정을 만들어서 보상을 받든가, 하면 돼.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침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좋겠어요, 이게 좋겠어요. 이게 좋은 사람도 있고 이게 좋은 사람도 있겠지. 그치? 자, 보세요. 근데 그 처리 절차를 보면 이게 좀 간단한 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넘어가면 보상해버려. 이게 경계 이론이고. 그 다음에 분리 이론은 자, 사회적 제약을 넘으면 그거는 위헌이니까 수용 자체를 취소해버려. 라거나 아니면 취소해버리면 정부가 이제 그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 못하는 거잖아요. 도로 못 만들고 다리 못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좀 힘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보상입법을 근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지. 보상입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요구하든가. 자, 요런 방식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보상입법이 없을 때, 보상 규정이 없을 때 대법원이 처리하는 방식 경계이론, 경계를 넘으면 보상을 한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입장은 분리이론, 빨리 법을 만들든가 수용 자체를 취소시켜라. 이게 분리이론의 입장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없이 우리가 헌법 연구하는 사람처럼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다음 주에 복수 테스트를 통해서 꼭 풀어볼 건데 다행히도 우리가 요거는 이해만 잘하면 되겠고요.
시험 선진 주로 위에 거에서 나옵니다. 위에 거. 무엇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냐? 가치 보장을 중시하는 건 무엇이냐? 위헌 유추 적용설과 비슷한 건 뭐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걸 일단 잘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일단은 한번 우리 책에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505페이지로 가셔서 헌법 1, 2, 3조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 3번에 불가분 조항 별표 치세요. 자, 불가분 조항 별표 치시고 헌법 23조 3항에 대해서 불가분 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이다. 불가분 조항이라고 본다는 얘기는 뭐랑 뭐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뭐를 뭐와 뭐 이거를 말할 수 없다는 거. 수용 규정과 보상 규정은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맨 밑에 세 번째 줄 밑줄 긋겠습니다.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이 견해 대립이 이제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으로 나눠지기도 하는 건데, 자, 학설이 있는데 방침규정설, 직접효력설, 뭐 수용유사 침해설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무시하셔도 되고 수용유사 침해설에만 밑줄 긋겠습니다. 수용유사 침해설에만. 자, A번 밑줄 그으세요. 자, 수용유사 침해설은 경계이론이랑 가까운 거죠? 맞죠? 경계이론이랑 가까운 겁니다. 공용침해에 따르는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23조 1항 및 또 제11조, 그러니까 즉 재산권 보장과 평등 원칙에 근거해서 자, 헌법 23조 3항의 관계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추 적용설과 수용유사 침해 이론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수용유사 침해설이라고 하는 거고 판례는 일관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 507페이지에 2번에 보상 규정 없어도 보상한다 직접 효력설을 채택했다고 위주보시고 자,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말미암아 본권 토지에 대한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상실케 한 데 대한 본권과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본법에 없다 하더라도 보상해야 된다. 자, 여기서 직접 효력설이라는 것은 무엇이 직접 효력을 낸다는 거죠? 헌법 23조 3항이 직접 효력을 내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이 직접 효력을 발생해서 보상하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 논리예요. 이거는 직접 효력설은. 그래서 근데 그런 이런 관점도 있다 정도로만 챙겨 두시고요. 그다음에 1번 판례 발표. 준용하천의 이게 하천법입니다. 예외적으로 공권으로 본 경우에요. 자, 준용하천의 제일주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자, 네 번째 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거기 행정소송 동그라미 치고 당사자 소송이라고 써주세요. 당사자 소송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별표.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인해서 관행 어업권을 상실하게 된 자가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한다. 당사자 소송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외적으로 공법상으로 보고 있는 판례들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건으로 본 판례 뒤에 나오니까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원칙이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되셨고, 자, 넘어가서, 자, 나머지는 이제 요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일단 우리 경계이론, 분리이론 정리하고 갑시다. 513페이지에, 자,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책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리가 깔끔하진 않습니다. 좀 논제가 지금 막 뒤섞여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필요한 밑줄만 좀 그으면
자, 분리이론에 의하면 514페이지에 밑줄 볼게요.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하여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사회적 제약을 넘는 재산권의 경우에는 동법에서 어떠한 구제 방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분리이론은 헌법재판소 입장인데, 분리이론은 지금 핵심이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 그러니까 보상을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해줄 것이냐, 에 초점을 맞춘 건 경계이론이고요. 분리이론은 기본적으로 보상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보상 규정이 없는 수용 규정 자체의 위헌성, 위법성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분리이론은. 그러니까 이건 위헌이다. 그냥 답답한 노력 알아 위헌인지. 근데 보상해 줄 거야 말 거야. 이건 이제 여기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그러면 그럼 위헌이니까 빨리 법을 만들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계이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논쟁이 있지만 뭐 제가 무슨 법학자가 아니라서 제가 감히 제 의견을 내기가 쉬운 건 아닌데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경계이론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좀 국민에게 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경계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2번 밑줄 볼게요. 자,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법상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종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요. 특별한 희생의 경우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 규정의 흠결의 경우에 해당해서 그에 따른 구제가 행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양자의 차이 보도록 할게요. 중점적 보장 밑줄 그어주세요.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가치 보장에 중점을 두나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존속 보장, 즉 위헌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침해의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경계이론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하면 되죠. 경계를 넘어섰으니까, 사회적 제약을 넘어섰으니까, 그래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 특별한 희생으로 갔으니까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분리이론에 따르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침해 행위의 폐지가 문제될 뿐 손실보상은 문제되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은 손실보장엔 관심 없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분리이론은 손실보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침해 행위가 있어? 그럼 이거 빨리 폐지해야 돼. 잘못됐어. 위헌이야. 수용과 보상, 수용규정과 보상규정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수용규정만 있는, 수용 처분은 빨리 취소해야 돼. 이런 입장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표로 나와 있는데, 제가 표를 읽어본 결과, 여러분은 더 헷갈리게 할 것 같다. 하는 결론이 있으니까 표 보지 마시고 제가 필기해 드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모든 선지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자, 됐고요. 그럼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어떤 요건에서 손실보상이 일어나고 또 손실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실보상에 대한 이론만 정리한 거예요. 이론만. 이론적 논의만 한 거고 구체적인 요건은 다시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